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이번 주는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굉장히 큰 걱정이죠. 이거 앞으로 5차, 6차 산업이 일어나더라도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한 총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직업으로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주도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취재해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수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오 교수님? 네, 먼저 빅데이터를 알아보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자료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조 박사님. 네,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최종 직업평가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예,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이수다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직업,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는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코딩 교육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공교육에 발맞춰 보다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 정보와 최종 직업평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에 알아볼 직업은요,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조 박사님 의견은 월요일에 조금 들었어요.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두 분 컴퓨터 좀 잘 하시나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잘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장 기자님 어떠세요? 저도 참 4차 산업혁명이 무서운 1인인데요. 저도 뭐 기사 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다루는 거 외에는 좀 별로 참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아날로그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을 정도로 저는 좀 서툰 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뭐 기사 작성하시다가 그리고 교수님도 뭐 강의 준비하시다가 네. 오류 날 때 있잖아요. 네. 노트북 쉽게 오류가 나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하시나요? 바로 AS 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네, AS 센터로 전화하면 요즘 이제 원격으로도 다 이게 점검을 해줄 수가 있어서 바로바로 해결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할 때는 AS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오류가 생기면 전원을 끕니다. 그거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가장 고전적인. 근데 그게 최고의 해결 방법 해요.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근데 그게 컴퓨터의 수명을 깎아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이제 빨리 써야 되니까 기사를 일단은 끄고 봅니다. 저는 끄고 그리고 보는데 사장님한테 계속 또 바꿔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게요. 그러면 되네요. 그렇죠. 못 쓰겠다고. 네. 요새 IT 기술 왜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교육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드웨어, 이 껍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껍데기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디바이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 틀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더라도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자체의 힘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바로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한국의 소프트웨어는 어찌 보면 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했던 측면이 많은데 네. 앞으로 미래의 소프트웨어, 즉 우리나라가 좀 더 우수한 국가로 발전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본 로직을 좀 이해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 인터넷상에서 거의 다 구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네. 문제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적해내고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힘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즉 앞으로의 미래 인재 육성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아까 오 교수님께서도 소프트웨어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소프트웨어 익숙하지는 않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 근간이 되는 게 이 소프트웨어지 않겠습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가능하게 만든 첨단 기술 중에도 좀 대표적인 게 아마 사물 인터넷 요새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두 분께서는 뭐 사물 인터넷 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거 있으세요? 일단 그 공간에 가지 않고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보면 저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들 대표하는 분들 보면 보통 이제 밖으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매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 이제 핸드폰으로 다 보시거든요. 그러면 CCTV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매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런 게 응용돼가지고 이제 집에 안전을 위한 CCTV 같은 것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애완견들 굉장히 많이 기르시잖아요. 예. 그 애완견 혼자 두면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실제로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챙겨 먹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린이 그 유아들 그 교육하는 것들도 네.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깜빡 잊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제어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가스불. 에어컨을 안 껐다던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실생활에서 편리하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저는 좀 편리하다고 느끼는 사물 인터넷이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거리 대비 이제 시간을 측정해서 알려줬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돼가지고 교통량을 측정을 해서 맞아요. 네. 도착 시간을 예상해서 알려주잖아요. 네. 사실은 뭐 저희 같이 일하는 입장, 뭐 운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기술들 정말 네. 많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뭐 말할 수도 없이 편리한 기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세상을 바꾼 기술 이것만은 진짜 혁신적이다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핸드폰이 아닐까. 네. 네, 저는 모바일 혁명이 가장 큰 혁신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다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모든 정보와 모든 사진 이런 것도 다 핸드폰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 모바일이 가장 큰 IT 기술 중에 최고의 변화의 주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산업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네. 변화한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모바일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혁신적인 어떤 키워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요즘은요, 정말 이 정부와 기업, 심지어는 개인까지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정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한 직업이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인데요. 우리가 뭐 흔히 코딩 강사나 교사, 뭐 소프트웨어 강사, 교사 이런 식으로 부르곤 네. 하죠.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의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을 장 기자님께서 간단히 짚어주시죠. 예, 이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강사, 뭐 네. 코딩 교사 뭐 이와 같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뉴스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양성 과정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들도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좀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한다면 좀 아무래도 좀 소프트웨어를 다루다 보니까 좀 스마트하다라는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를 좀
연구하고 다른다라는 어떤 시선이 많이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육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어떤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이제 복잡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어떤 좀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업에 대한 해외 시선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좀 좋은 직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핵심은 결국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그쵸. 이 형태인데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 즉 조력자의 역할로서 애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이제 발견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가 어찌 보면 인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강사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어서 연장선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요. 일단은 디지털 미디어, 뭐 학습이라든지 비디오, 그다음에 가상현실, 장비 등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학습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재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육성시키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장애인 분야에서의 교육 분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좀 인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이용해서 이러한 로봇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도 로봇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쓸 줄 아는 능력을 이제 기르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좀 로봇하고 친숙할 수 있게끔 이런 소프트웨어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항상 붙어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코딩 이제 프로그램을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이제 의무화 교육이 이제 도입이 될 부분인데 스웨덴의 경우를 보게 되면 스웨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VR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현실, 그다음에 AR, 증강현실, 그다음에 이거를 두 개 합쳐놓은 이제 MR이라고 하는 이제 복합현실 두 개를 접목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육성 및 양성을 하고 수업 시간에 이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중에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블럭이라든지 뭐 엔티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쉽게 말하면 스크래치 X, 즉 화면에 대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블럭이 움직임으로써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애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교육이 이제 집중화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창업 문화를 좀 많이 육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항상 곁에서 같이 만들어보고 고쳐보고 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이런 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퍼실리테이터의 조력자 역할로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으로 인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가 굉장히 확장성도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요, 오 교수님께서 퍼스널 브랜드 측면에서의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는 퍼스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그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설계 개념을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있고 그거에 대한 범위도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다 개별적으로 다 그 전문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다뤄본 영역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퍼스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교육을 할 정도면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실정과 그 다음에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퍼스널 브랜드가 인지가 되면 굉장히 자기 어떤 몸값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또 교육 전문가들 양성하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드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직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요. 선정된 직업의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짚어주실 텐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사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로 하면 사실 아직 아까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딩 강사 키워드를 전체 테마를 분석했는데 이 사교육이 언급이 됐습니다. 사교육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나 공교육에서 다루다 보니까 의무교육으로 지금 편성이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사교육 시장하고 학원가에서 지금 이제 그 준비하고 네. 이러는 거에 굉장히 좀 반향이 되게 크게 일어나고 네.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머니들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교육 시장이 또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또 늘고 있는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준 사교육에 대한 준비들이 발빠르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공급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언급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처럼 아직까지 뭐 직업이 표준화되지는 네. 않았지만 그래도 미래 수요가 있고 또 전망이 밝아 보이는 직업을 선택할 때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이 직업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게 되면요. 인기 직업하고 유망 직업, 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인기 있겠죠. 직업하고 유망 그렇죠. 직업. 그러니까 인기 직업은 지금 인기가 있고, 그다음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사회 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유망 직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불안하지만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고 움직이는 분야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직업의 레드오션이나 블루오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같은 경우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뭐 블루오션이라고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이 유망 직업에 포함된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러한 직업에 이제 어찌 보면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이 직업 브랜드에 대한 뭐 선점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이제 왔을 때 아까 뭐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강사로서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또 자기의 또 퍼스널 브랜드를 또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단지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기반이 구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전과의 그렇죠. 교환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차츰 이제 좀 더 이제 나아간다면 좋아지는데 궁극적으로 크게 큰 단점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직업은 이제 소멸되는 네. 이 구조를 가지게 되고 또다시 준비했던 분들은 다른 직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망 직업에 대해서 투자와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다음에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점은 이제 기존의 실전 중심으로 전문성을 키워했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반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품들이 상당히 또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전 전문가인지 아니면 교육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사실 그거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네. 당장 이렇게 진입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거품들이 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기회에 또 새로운 또 자기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고 기존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좀 삼는다면 훨씬 더 선점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과 또 수입에 대한 그 고수입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장점은 일단 선점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유리한 포지션을 네. 차지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 뒤에 이 전문성이라든가 실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실력이라든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지 어떤 선점 효과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창업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창업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그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교육 분야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실전을 하는 그 기업이라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실전의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자기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될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네. 그런 양성 전문적인 아카데미를 또 그 설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사기관이라든가 개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특성이나 타겟을 좀 나누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어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에서의 어떤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전 전문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창업을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장 기자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진짜 전문성과 그 아웃풋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렇죠. 창업으로 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로서 좀 시작을 해서 실전적인 전문성을 좀 쌓고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에 이런 것들도 참여하시면서 나중에 후에 네. 이제 미래의 전망으로 좀 엮어가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첫 번째 키워드 사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모자라다입니다. 모자라다요. 네. 모자라다. 모자라다? 네, 그래서 코딩 수업 긍부정 그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에 모자라다가 언급이 됐습니다. 모자라다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이제 코딩 수업에 그 교육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 되게 모자라다라는 모자라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제 표준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코딩 수업의 품질이 사실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만족도 부분에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모자란 영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느껴지면서 검색 결과에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다 해서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학교 현장에 컴퓨터 교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예,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내년 중학교와 내후년 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코딩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코딩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 내년부터 코딩 교육이 본격 시행이 되지만 학생을 가리킬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3,200여 개 이 중학교에 속한 정보 컴퓨터 관련 교사는 1,400여 명 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학교 한 곳당 0.3명 꼴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네. 부족한 현실이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전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각 교사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초등 교원 16만 명 가운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자는 4.7%밖에 되지 않아서 네. 말씀하신 어떤 공급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요즘에는요, 이 특성화고처럼 네. 아예 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고등학교 체계적인 교육을 좀 시키는 곳이 있는데 아예 이름에 소프트웨어라는 명칭을 넣은 학교도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정보화 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개의 고등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되게 어렵죠. 네. 네, 그다음 대구 소프트웨어고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뭔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시키는 곳이겠죠. 조 박사님께서는 만약에 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원하는 여성이 조 박사님께 상담을 해오신다면 공교육이나 사교육 중에 어떤 분야를 좀 추천을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일단 다 배제하고 저는 사교육으로 조금 추천을 그래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벌써 소프트웨어 이제 의무화 교육이 앞서기 전부터 지금 벌써 한 2년 전부터 네. 지금 벌써 이제 사교육은 시작이 되었고요. 모든 프로그램과 육성 교육 프로그램들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다 사교육에서 진행이 됐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정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이 이제 교육 전문가가 되면 훨씬 좋은데 그분들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도 높고 단가도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투입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교육에 먼저 좀 진입을 해서 말 그대로 실제로 새로운 기술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익숙하게 받아들인 후에 또 자기화 시킨 후에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공교육으로 이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장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교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교육만 시킨다든지 또 기술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교사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바로 공교육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고용이 안정화되지가 없습니다. 고용될 수도 없고요. 또 정부에서 그런 이제 학교마다 또 사립이기 때문에 또 정규직으로 또 들어오기보다는 기간제 교사로 이제 네. 파트타임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교육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 커리큘럼이 좀 한정되고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것만 계속 가르치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어찌 보면 이게 장벽이 생길 수 있는 또 자기 개발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 진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죠. 사교육을 추천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모자라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어떤 키워드인가요? 세 번째는 바로 다양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수업 키워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다양한이 1위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이 다양한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소프트웨어 수업 교육 전문가 붙으면 다 그렇지만 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 수업하는 방식이나 효과나 이런 것도 좀 다를 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을 수가 있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들이나 네.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사실 교사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이 좀 언급이 됐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들이 또 인터넷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외에 또 활용도라든가 또 인터넷에 있는 카페나 이제 동영상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또 활용해서 또 연결을 해서 후속 관리까지 하는 교사들도 있고 그냥 수업에서 끝나는 교사들도 있고 이런 이렇게 뒤에 부분이나 어떤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런 방식들도 교사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다양한이 같이 언급이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뭐 배울 수 있는 경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개인이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얻는 게 좀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어린애들부터 그다음에 뭐 청년들, 중장년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러한 시청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내게끔 하는 이 플랫폼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누구나 시작을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그까지 이제 수익을 내기까지 약간 단계 진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러닝 같은 경우라든지 모바일 러닝, 그다음 스마트 러닝, 그다음 플립 러닝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러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또 유도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에 대한 믹스. 연계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개인 방송 충분히 수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고요.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매월씩 뭐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좋아해서 하고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 부분도 또 약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약간 염두해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추천 직업으로도 좀 많이 권장을 하는 부분이라고 네.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 억대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고 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나이나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도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전할 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그 대동소이하게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컨셉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버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뷰튜버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뷰티 그렇죠. 유튜버. 뷰티 관련된 그 동영상을 계속 올림으로 해서 사실 그것이 이제 콜라보, 화장품 회사랑 콜라보를 통해서 오히려 그 전격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방송이 이루어지는 좀 부분들도 있고요. BJ라고 해서 좀 그 우리나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프리카 TV 이런 데 가시면 정말 그 10대부터 20대, 30대부터 지난번에 그 뷰튜버 중에 하나가 70대 어르신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자기만의 용어를 씁니다. 본것 같아요. 화장품을 하면서 자기만의 용어를 쓰는데 그 할머니의 구수한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것들이 이제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또 그거에 대한 반향을 또 일으켜서 또 화장품 회사랑 그 결연이 되면서 그렇죠. 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사인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자기 혼자 노는 방식을 그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그것이 또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그 의사를 그만두고 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진짜요? 광고를 엄청 많이 찍었어요. 놀기만 하는데. 그 기업 광고 있잖아요. 기업 네. 광고를 재미있게 하는 그런 짤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소득이 그게 오히려 더 병원 수입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괜찮네요. 그만둬서 그 전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한테는 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또 샤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아이디어와 컨셉 주제, 예를 들면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또 매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직업을 창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얼마 전에 미디어데이 행사에 갔다가 이제 중국에 진출한 1인 미디어 네네. 이제 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크게 하셨는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하셨냐면 이 중국에서 한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 한류를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 문화를 설명하고 어떤 그런 인기 많은 드라마의 어떤 뒷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런 컨텐츠로. 근데 굉장히 흥행을 크게 하셔가지고 평균 400만 뷰 방송을 한 번 할 때마다 네,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핫한 분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중국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철수하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중국 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광고를 수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봉이 수십억대에 이르더라고요. 이제 수익 창출은 어렵지 않게 하고 계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쁘고 시청자분들도 당장 바로 근데 말씀하신 유튜브에 것처럼 들어가시는 거 진짜 아닐까? 희소성과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남들이 하는 그렇죠. 거 말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아까 오기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 뷰티 유튜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즐겨보거든요. 네. 저도 관심이 생기는데 네.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인 방송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또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먹방하는 친구들은 사실 저도 이제 마케팅 하다 보지만 기업 마케팅 할 때 그런 BJ 친구들 좀 많이 참여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한번 그 제품을 먹어주는 모습을 시연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딱 나와주면 그 뭐 10대, 20대 타겟들한테는 확실하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출 효과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아이템이 좀 필요하다. 나는 뷰티라든가 아니면 나는 패션인가 아니면 나는 먹방인가 아니면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노래를 개사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연주라든가 뭐 다양한 아이템으로 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정 정도 일타 타겟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이제 나이 연령대를 20대를 한다든가 30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그 70대신 분들은 이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해서 인기가 좀 높고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재미로 보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겟이 좀 분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따른 1인 방송 채널 반드시 개설을 좀 하는 게 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낙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어렵고 그거를 바이럴 SNS 그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또 다시 홍보를. 호환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개설되어 있는 1인 방송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존재 가치도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바이럴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재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재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자발적인 유저들이 좀 생기게 되면 그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고요. 퍼스널 브랜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주면 엄청난 또 파장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핀 하나로 머리 헤어스타일 연출하는 그렇죠.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전 세계의 비율을 일으킨 일도 있고 또 넥타이 매는 방법, 예. 그 안프로 매는 방법 이런 것들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 거에 또 사람들은 반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이 결합된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퍼스널 브랜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로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지 씨가 계속 적는 거 보니까 조만간 뷰티 방송 하실 거 아, 그러게요. 뷰티 방송 하셔서 저만의 돈 많이 컨텐츠가 벌고 없어서 안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들을 위한 뭐 또는 더 스피칭, 예, 스피칭. 스피칭도 마찬가지지만 또 화장법이라든지 또 아나운서들만이 또 누릴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점들 그 요즘에는 삶이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 요소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시간, 뭐 1분 만에 하는 방법, 3분 만에 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시간적인 요소가 또 임팩트가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하면 그게 훨씬 더 또 반향을 일으킬 수 왜 있어요. 이렇게 저를 몰아 넣으시는 그래 거죠? 아나운서는 이제 일단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망가져야 그렇죠. 되죠. 아, 망가지는 부분도 좀 망가지는 성공이라는 부분도 좀 채널 자신 개설. 있으세요? 아니 왜 저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거죠? 저보고 자꾸 회식비를 써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육 전문가 관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 총 6개 분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요.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 교수님, 네. 직업 전문성을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사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그 부분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의 또 대표성은 또 코딩이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들은 사실은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치밀한 어떤 논리성과 전문성을 곁들여져야 되는 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도전 직업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 직업으로서 네. 다루고 있는 우리 소프트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타겟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공교육으로 가고 있는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하면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일정 정도는 어떤 그 교육 그 커리큘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으면 훨씬 더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놀이로 좀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IT랑 맞물려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아이들한테 IT 역량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이나 어떤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영역에 있어서도 교육 전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와 그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확장이 네.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점은 도전하는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 직업 전문성 4점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 박사님께서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뭐 오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짧게 볼 수 네. 있냐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에 하셨던 프로그래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이 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새롭게 진입을 해서 딱 그 쓸 수 있는 툴만 한계적으로 배워서 네.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성과 그에 대한 실력, 레벨은 이제 천차만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뭐 파견,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안정성은 그렇게 지금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고용 유지 측면에서는 좀 짧지만 직업 전체 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성은 좀 길게 볼 수 있다.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러나 현재를 제가 좀 약간 감안해서 저는 5점 만점에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5점 만점에 3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무 여건은 어떨까요? 예, 근무 여건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사교육 학원 같은 데서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곳의 어떤 근무 여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근무하면서의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높지 않고 그리고 뭐 근무 시간에 대해서 야근이 많거나 불규칙하거나 이런 부분도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근데 단지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이제 근무 환경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5점 만점에 5점보다는 저는 4점에 가까울 것 같아서 4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께서 근무 여건 4점 평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창업 확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사실 지금 창업 확장성을 논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네. 일정 정도 역량을 갖추면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창업을 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실전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전문성도 좀 받침이 돼야 그렇죠. 되고 그거에 따른 또 성과물이 또 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추어지면 창업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은 제시할 수 있으나 진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창업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좀 부분이 있어서 저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3점 평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직무 수행 만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만족도 몇 점 주실까요? 네, 일단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분야의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해진 툴을 가지고 학습을 하지만 어떤 학생은 게임 분야, 어떤 학생은 뷰티 분야, 어떤 학생은 뭐 우주선 분야, 그렇죠. 어떤 학생은 로봇 분야.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다양한 질문을 했을 때 이 교육 전문가들은 그거 말고 혹시나 모른다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도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즐거움을 같이 동반하는 이런 이제 직무다 보니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직무 수행이 실제로 분석이 된 내용은 없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흥미로워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 만족도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직업 미래에는 어떨지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장 기자님. 예, 미래 직업 전망 굉장히 좀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분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대해서 어떤 이 세분화로 나눠지면서 선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또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전문성이 이제 갖춰진다라는 조건 하에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하고 네. 많이 이제 이끌고 가는 산업에 이 걸쳐 있는 어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어떤 미래 직업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또한 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 5점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은 미래 직업 전망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총점 23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추천하는 이 키워드는 스펀지 같은 여성. 스펀지 같은 여성. 예, 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약간 이 교육 전문가라는 측면과 이 개발자라는 부분은 좀 약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개발자들은 조용하고 감옥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그냥 딱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아웃풋만 딱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은 필요 없죠. 결과론
형태로 가는 분들인데 이 교육 전문가분들은 실제로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그거를 응용해서 학생들하고 이 접목시켜서 네. 아웃풋을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말이 좀 많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분, 이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실제로 가장 좀 적합한 직업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 교수님. 저는 창의력이 있는 분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창의력.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본인이 많이 알고 있고 전문가인데 그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쉽게 또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도 본인이 알고 있는 영역들을 쉽게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력과 교육성을 같이 겸비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어떤 창의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성도 같이 갖출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도 높아지고 학습 효과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이 있는 여성분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 예, 제가 꼽은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한 스마트. 꼽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뭐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말씀해주신 것과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개발자와는 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여성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진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스마트한 어떤 생각과 스마트한 어떤 이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도 어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스펀지같이 모든 기술을 빨리빨리 흡수하는 여성, 그리고 창의력을 갖춘 여성, 스마트한 여성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 이수다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장 기자님 먼저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선정한 뉴스는요. 이제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의 회사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표시가 된다라는 어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예. 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0월 20일 이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와 이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이제 잡코리아와 알바몬, 알바천국, 벼룩시장 등과 같은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네.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과 이런 협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는 이곳에서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사업장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은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저도 뭐 한때 몸담았던 이제 곧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약간 새록새록한데요. 일단은 뭐 아르바이트 분야가 좀 더 이 분야에 좀 타깃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면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또 1일, 또 3일 단기간 근무 시간제 근로가 많다 보니까 이런 4대 보험이 적용된 기업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이제 근로를 하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신뢰성을 주고 그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또 제공해주는, 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장시켜주는 측면에서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스타트업하고 1인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공 안 되는, 또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한다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3개월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사실 일하는 중에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고라는 게 뭐 장기 근속을 했다라고 사고가 일어나고 단기 근속을 했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적인 부분에 안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회사를 또 선별해서 자기가 사전에 그 기업을 선별할
섭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직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또 시간적인 또 낭비도 줄여서 자기가 선별을 할 때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적지 않게 접하는 뉴스들이 이제 이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나 주부들의 어떤 소외당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뉴스들, 이건 취재들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협약이라든가 제도가 활성화돼서 그런 어떤 뉴스들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안 좋은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직업 관련 나쁜 뉴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직업 관련 나쁜 뉴스는 직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쁜 뉴스로 선정해서 좀 다뤄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 공무원들의 과로사가 늘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네. 소식입니다. 최근 6년간 과로사로 순직한 공무원이 137명입니다. 네. 그 순직한 공무원들 3명 중에 1명은 이 사인이 과로로 순직했다라는 어떤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만 지금 이제 직장에 대한 과로가 좀 어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네.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 직종별로 보면 현장 공무원의 과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과로사한 공무원 중 경찰 공무원이 47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42명, 그 다음이 이제 소방청, 그 다음이 이제 경기, 서울, 이 광역지자체 8명 순이었습니다. 이 과로사가 가장 많이 있는 이제 공무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대 근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네. 꼽혔고요. 소방관도 경찰 못지않게 불규칙한 근무 패턴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불을 끄다 숨진 소방관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어떤 네. 소방관이 더 많다라는 어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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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소방관이나 경찰관들 과로 이야기는 좀 하루 이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요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야근, 뭐 추가 근무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이 근로를 하는 이렇게 오랫동안 근로하는 과로 문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일반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내가 너무 힘들다, 못 있겠다 싶으면 이직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국가적 사명감, 투철한 이제 직업 정신들을 또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연공설이라고 해서 그냥 순신적으로 그냥 올라갔던 부분에서 지금 또 어찌 보면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런 성과 중심의 역량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뭐 가장 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기 때문에 네. 행정보다도 이제 여성분들 이제 분도 가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고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비율도 조금 늘리게 됨으로써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업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그거는 고질적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존에 해왔던 관습적인 어떤 업무 방식이나 구성을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된 시점에서는 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시스템화 시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 과로 때문에 그만두거나 그렇죠. 사망을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고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업무를 시스템화 시켜서 최대한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중심을 잡아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면 이 예전 공무원 조직 같지가 않아서요. 공무원 내에서도 어떤 성과 평가라든가 아니면 직무 이동 그리고 인사 이동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반 사기업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 다 포함해서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많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임금 피크제 같이 요즘 말들 하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재미있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재미있는 뉴스 어떤 건가요? 예, 재밌는 뉴스는 대학생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뭘 원할까요? 제일 인기 있는 직업.
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그렇죠. 원하는 뭐 안정적인 직업 네, 아닐까요? 공무원을 꼽았습니다. 대학생들이 배우자 희망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았다라는 어떤 좀 네.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한 결혼정보회사가 서울 소재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865명, 남자가 466명, 여성이 399명이었습니다. 대상으로 희망 배우자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저희들이 예상하시겠지만 공무원이 1위를 했다라는 어떤 좀 재밌는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그게 재밌는 거죠. 네. 아마도 그 남자들이 여자 공무원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규 씨는 어떠신데요? 좋아하진 않고 저는 그렇게 대학생 때는 공무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워낙 이제 불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안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은 여자 공무원 직업을 굉장히 많이 선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왜 전통적으로 교사들이 1위였잖아요. 안정적. 남자들한테. 그렇죠. 교사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런 네. 것들 보면.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일 것 기존부터 같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탑3에 들어갔던 교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그렇죠. 은행원, 그다음에 공무원. 이 세 개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앞으로 4차, 5차까지 가더라도 더 안정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면 그것도 보험의 일종의 직업 투자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결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네. 둘 중에서도 한 명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묶음을 만들자는 제가 측면에서도 여쭤보니까 공무원을 가기도 어떤 하죠. 부분이냐면 사실 공무원분들이 월급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뭐 그 교육비의 지원들이 좀 나오고 아이들이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메리트는 뭐냐면 연금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공무원 이제 연금. 네, 그 시대에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노동에 연연해 하지 않고 여생을 좀 보낼 수 있다는 네. 어떤 안정적인 요소가 그 베이스가 되니까 네. 더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어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안타까울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예. 뉴스라기보다는 근데 아니 기자도 있고 직업 전문가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는데 공무원이 1위라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재밌는 뉴스를 선정하신 게 맞아요.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